오늘은 원래 약속한 것은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약속한 것은 도형 움직이기였어요. 도형 움직이기였는데 도형 움직이기를 준비를 하다가 유자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탑사고력 수학 공부가 시작되었고 금주 금요일인가요? 원리생 공부가 이어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부가 금주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다 싶어서 도형 움직이기 준비하던 것은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연기를 하고요. 어떻게 할지는 다 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형 움직이기는 조금 미루고 오늘은 교재 선택 가이드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아이들 교재를 선택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좀 간략하게 최대한 꼭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질문을 한 20분, 30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도형 움직이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가 너무 몰려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교재 선택 가이드 중 첫 번째 연산입니다. 원리생 같은 경우는 금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네. 아쉬워요. 어떡하죠? 네, 오늘은 그래도 이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산. 원리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금주에 금요일인가 아마 도침함에 오픈이 될 건데, 연산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진행을 했었죠. 원리와 개념을 익히면서 지루하지 않은 연산이 바로 원리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위한 드릴 연산 교재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교재 선택과 그 다음에 특히 유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수에 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사고력 연산. 연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생, 다음 드릴 연산, 다음 사고력 연산입니다. 드릴 연산이 뭔지를 잘 모르는 어머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드릴 연산이란 뭐냐? 드릴 연산은 연습을 목표로 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을 드릴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드릴 연산은 반복을 목표로 해서 드릴로 구멍을 파듯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을 드릴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고력 연산은 무엇이냐? 사고력 연산이라는 것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전 단계에 계산하는 문제에서 뭔가 아이의 생각을 통해서 답으로 가는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이 문제에 있는 것을 사고력 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고력 연산은 사고력적인 부분을 아이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연습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릴 연습의 효과보다는 수연산을 소재로 생각하는 문제를 아이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생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만 하기보다는 원리와 개념을 익히면서 다양한 문제, 실전에 활용되는 수직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덜 지루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산입니다.
연산학습에 이제 추천하는 로드맵으로 보면 진도 교재로는 원리셈을 두고요. 원리셈으로 위에 이제 원리와 개념을 먼저 익히면서 연산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추가 연습 교재로 중간에 딱 약한 부분만 단순 연산 혹은 딱 약한 부분만 단순 연습하지 않고 사이사이에 덜 지루한 연산 교재를 연습용 교재로 배치하는 거죠. 구체적인 책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기탄 수학을 너무나 지루하고 참 힘든 교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기탄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리셈 같은 책을 하면서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세분화된 주제를 연습하는 책으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기저귀 계산법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덜 지루한 연산, 뭐 빨강 연산 이런 부분들로 연습을 보완하는 책으로 이어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연산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잘하는 편이라면 연산을 쉬기는 좀 아쉽다라고 하면 사이사이에 이 사고력 연산을 넣을 수가 있겠죠. 사고력 연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연습의 효과보다는 연습해놓은 수연산을 꾸준히 이제 쉬기는 싫으니까 감각은 조금씩 이어가되 사고력을 추가해가는 그런 거로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원리셈 다 푼 다음에 빨간 연산으로 연습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연구소 사람들이 이제 상담해드리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단 사고력 연산은 연습의 효과보다는 수연산 관련하여 사고력 키우기에 더 치중되어 있는 학습입니다. 연산을 시작할 시기, 이거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연산을 시작할 시기는 기초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은 아이라면 유아 시기부터 연습하는 거죠. 수가 좀 약하다, 엄마가 봤을 때 수가 좀 약해요, 수가 좀 약하다라면 기초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유아 시기부터 연산을 원리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렇다면 유아 시기에는 차라리 연산하시지 말고 사고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고력 하면서 1, 2, 3, 4, 5나 연산은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빠른 아이들은 그 정도만 해도 연산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한 자리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충분한 아이들은 차라리 연산 교재보다는 원리셈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되고요. 차라리 사고력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산은 그럼 언제 하느냐? 큰 수의 계산이 나오는 시기부터 하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왜 똘똘한 아이들도 큰 수의 계산 나오는 시기부터는 연산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부를 좀 할 거라고 하면 큰 수의 계산이 느리면 심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좀 자연스럽게,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수학적 감각이라는 거, 이 수적 감각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글쎄요. 기준은 뭐 더하기 빼기가 빨리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 번만 가르쳐도 철떡같이 알아듣는 아이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수를 자주 그냥 접해주기만 했었고 연산교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올림 같은 원리를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활용해서 수를 익히고 한다던가, 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수세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면 되게 관심 있게 한다던가, 이런 아이들이라면 연산교재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자리 더하기 빼기 정도는 연습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생각을 즐기면서 연산하는 이런 반복 학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어느 시험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물론 원리생 테스트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시험지로 시험을 보셔서 몇 점 이상이면 시키시고 몇 점 이하면 몇 점 이하면 시키시고 몇 점 이상이면 시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얘는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 연습을 좀 하는 게 얘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누가 정해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고력입니다. 오늘 탑사고력 수학이 이제 공동구매가 오픈이 됐는데요. 교재 선택 가이드 사고력이에요. 자, 탑사고력 수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고력. 영재교육원의 시대에 터진 사고력 학습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고력 교재들은 다 언제, 이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학습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어필하게 되었느냐, 바로 영재교육원이 막 활성화되던 때예요. 지금은 영재교육원 시장이 사실은 영재교육원 꼭 가야 되나? 그런 시장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겠지만, 예전에는 아이의 어떤 뭐랄까요, 이 영재고 보내듯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교육의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재교육원을 꼭 보내자 쪽이었거든요, 초등교육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재교육은 크게 의미 없어. 학원 다니는 게, 좋은 학원 다니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오히려 솔직한 학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른데, 영재교육원의 시대에 커진 사고력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재교육원이 한참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영재교육원 입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과 외적으로 사고력을 아이한테 사고력과 창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고력 교재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접해지고 알려지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고력 수학 그러면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심화 수학의 한 종류로 인식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심화 수학의 한 종류로. 저는 이제 그래서 심화 수학의 한 종류라고 하면 3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력 수학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교과 문제집도 거의 많은 아이들이 최상위 수학까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예전에는 최상위 수학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정말 탑 클래스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최상위 수학까지 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되게 똑똑해졌느냐? 그것보다는 정보가 이제 넘치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최상위 수학까지 하면 좋대라는 정보가 공부를 잘했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기준이 높아진 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최상위 수학까지, 학원들도 그렇고 아이가 최상위 수학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도 효용성은 심화 수학의 한 종류, 방향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죠.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교과 수학에서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자체가
비약적인 논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덜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요렇게 교과 심화 중심. 이건 무슨 말이냐면 3학년 이후라면 사고력보단 교과 심화 중심으로 가도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수학의 수준도 낮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과 심화로 하면서 담보해 간다는 거죠. 다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고력 유명한 책들은 다 섭렵해 가면서 공부하는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탑 사고력 수학을 기획하면서 탑 사고력 수학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제가 보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3학년 이후라는 건 3학년부터 3학년 이후까지 어떤 3학년은 과도기로 보는 거예요. 과도기. 어디에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기에서의 3학년 학습 과정은 과도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최상위 S하고 최상위는 최상위 S 어려워하는 아이들 제가 답변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참. 이따 꼭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고력 교과는 2학년부터 한다. 교과를 2학년부터 하니까 교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아직 좀 적은 2학년과 3학년 때에는 탑 사고력 수학과 같은 사고력 수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시기에는 즐겁게 생각을 즐기는데 목표를 맞추고 문제 이해력 늘리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춥니다. 이 문제 이해력 늘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경시대회 문제들을 쭉 보면요. 요즘에는 1학년 수학 경시, 2학년 수학 경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선행적인 문제를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보면 저희들 어른들 눈에는 쉬운 문제를 틀려요. 왜 틀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 틀리냐? 낯설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틀린 것을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걸 구하는 거였어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 부분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수학적으로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즉 미취학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수학적 경험이죠. 어떤 수학적인 상황, 이런 수학적인 상황, 이런 수학적인 상황, 이런 수학적인 상황. 말하자면 수를 배우는데도 이 수가 개수로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순서로 인식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 자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처음에 수를 배우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것만 수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대한 수가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조금만 좀 낯선 상황으로 주어지면 설명해주면 푸는 문제가 그냥 읽어가지고 풀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취학 시기에는 즐겁게 하되 다양한 수학적인 요구, 다양한 수학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입학 후에는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심화학습 그리고 원리와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에 플러스 문제 해결력 키우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힘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풀린다라는 어떤 해결 방법,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개의 구슬이 있어요. 5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건 사실은 이제 여사건 같은 건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5개의 구슬이 있는데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4개를 선택할 때 고르는 4개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 제외된 거로 생각하면 문제가 훨씬 단순하되 이런 생각들을 초등학교에 가서 2학년, 3학년 되는 과정에서 배운다면 선분의 개수 세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생각을 활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방법,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문제 해결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리와 개념이 깊이 있는 이해. 원리와 개념이 깊이 있는 이해는 말하자면 이제 곱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눗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과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의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지만 그리고 나서 심화를 할 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2 곱하기 별 더하기 3 곱하기 별이 있다. 분배 법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별이 2개 있고 더하기 별이 3개 있으면 별이 5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시각들. 그게 바로 곱셈의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탑사고력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어릴 때 왜 선택하느냐,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교과 수학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되게 기초적인 개념들 위주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매우 쉬워요. 교과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어봐도 매우 쉽습니다. 특히 1학년 수학은 그래요. 2학년 수학은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하는 게 곱셈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심화책은 사실상 3학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 곱셈 9구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곱셈 9구의 상황이 사실 뒤집으면 나눗셈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곱셈 9구를 뒤집으면 나눗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3학년에 나오는 문제하고 매우 유사한 문제가 2학년 심화 문제로 나와요. 1학년 문제는 왜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교과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연산만 해놓으면 수학에 이제 대다수를 하는 때이고, 모양 같은 경우도 삼각형, 사각형으로 배울 때가 아니라 세모, 네모로 배울 때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학에 친숙해지는 교과 단계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맡기시고 차라리 이 생각하는 조금 더 폭넓은,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더 시킨다라고 하면 교과를 시키기보다는 생각하는 걸 도와주는 폭넓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더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학년까지 또는 2학년까지 교과 공부는 크게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연산만 해놓으면. 그러면 그 외에 뭘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런 풍부함을 더해주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는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취학 시기에는 다양한 상황을 요구하는 쪽, 그 다음에 이해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재밌어하는 수준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초등으로 넘어가면서는 사실 좀 더 깊이 있고 난이도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더 어려운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유자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재 선택 가이드로서의 첫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유자수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원리셈 5, 6세 단계를 만들면서는 5세가 무슨 연산을 하지? 5세가 무슨 수학을 하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5, 6세 단계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원리셈. 그리고 나서 유자수는 뭐였냐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놀이처럼 공부하는 수학과 엄마와 어떤 유대가, 학습적인 유대가 형성되는 교육과정,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자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유자수는 즐겁게 공부하자 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학습적 유대를 만들 수 있는 공부. 학습적 유대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관계죠. 이 유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소재로 아이와 엄마가 가르쳐 준다보다 같이 놀 수 있다? 논다는 느낌이 나는 공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들었던 말인데
노는 느낌 나는 놀이, 공부하는 느낌 나는 놀이, 뭐 이런 거. 자, 유아자신감 수학은 즐겁게 자신감을 얻는 수학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고요. 보드마커와 스티커로 즐겁게 공부하자. 반복하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서로 문제를 만들어주면서 수학적으로 노는 교재라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취약제는 다뤄보면 도움이 될 수학의 전 영역을 고루 공부할 수 있고요. 예쁜 그림으로 예쁜 생각, 이런 생각으로 만든 책입니다. 네, 유자수는 지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에요. 그림에서부터 내용들도 앞에 썼던 내용들 중에 정말 뭐 그냥 이렇게 끄적하고 버릴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다 삭제하면서 개발을 했고 이 정도는 연습해야 되겠다. 뭔가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1년 동안 만든 책이거든요. 12권인데 개발하는데 무려 이제 1년이 걸린 책이에요. 개발을 두세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이 했는데도 저는 전체를 감수하면서 개발에 참여하고 했지만 그래서 유자수는 되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첫 수학 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책들처럼 그냥 1, 2, 3, 4 배운다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책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회사 책, 이 원리샘, 탑, 유자수가 지금 다 이번 주에 공부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책을 고를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량으로 보면 한 세트가, 한 단계가 원리샘은 6권으로 되어 있고요. 탑도 6권, 유자수는 4권입니다. 근데 권당 페이지가 보면 한 권당 72쪽, 96쪽, 48쪽이에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활동지도 보면 원리샘은 활동지가 없음이 아닌데 적음 했어야 되는데 있어요. 네. 5, 6세 쪽에 있어요. 활동지 없음이 아니라 적음, 매우 적음. 탑은 매우 많음, 유자수는 많음. 그 다음 유아 단계로 보면 5, 6세, 6, 7세, 7, 8세, 6, 7세가 K단계, 7, 8세가 P단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예요. 이거는 뭐 단계를 참고하면 될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선택할 때는 이 특징이라는 부분을 많은 얘기 필요 없어요. 이걸 딱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단계별로 학습 목표가 분명해요. 학습 목표가 분명하다는 건 수만 다루고 있는 책인데 무려 6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잘게 나눠서 연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조금씩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자릿수만 가지고 5, 6세에 6권, 6, 7세에 6권, 7, 8세에 6권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잘게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 6세 단계, 6, 7세 단계, 7, 8세 단계에서 요구하는 생각 방법이 다 다릅니다. 5, 6세 단계는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와 연산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고요. 6, 7세 단계는 수를 카운팅하면서 순서대로 세면서 거꾸로 세면서 덧셈을 하는 원리가 바로 수가 커지고 작아지고다 라는 것으로 연산을 하는 단계고요. 7, 8세 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면서 가르기 모으기를 해서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연습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단계. 세 단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6, 7세 단계가 더하기 빼기 3에서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르기 모으기로 7, 8세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게 해소되고 다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단계로 생각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이에게 설정해 놓은 학습 목표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5, 6세에 한정되어서 5분의 1 정도는 맛보기 사고력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탑사고력 수학의 특징은 난이도 있어요. 그리고
경시, 영재교육원 등에 나왔던 소재를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그 소재들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학습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예시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 유자수는 썼다 지웠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아주 신기한 특징이 있죠. 반복뿐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수학의 기본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같이 놀이 같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제가 책의 결이 다르다. 이 세 개의 책은 목표와 결이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원리샘은 수를 익히는 데 최적화된 책, 탑사고력 수학은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하는 데 최적화된 책, 그 다음에 유자수는 즐겁게 수학하기, 이런 좀 방향이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제가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만 비교를 해봐요. 수만 비교를 해보는데 원리샘에서 선택하고 있는 5, 6세 단계 첫 수공부 내용이에요. 첫 수공부. 첫 수공부는 1대1 대응을 생각하면서 동그라미의 수만큼 장난감 붙임딱지를 붙이세요 해서 요 그림을 보고 여기다 자동차 붙임딱지를 4개를 붙여야 돼요. 여기는 비행기 붙임딱지를 이렇게 5개를 붙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의 수만큼 공 붙임딱지, 이 큰 공 붙임딱지를 3개를 붙여야 되고 작은 공 붙임딱지를 이런 식으로 6개를 붙이겠죠. 1, 2, 3, 4, 5, 6을 몰라도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매칭하면서 아이가 붙이도록 하는 거죠.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수학 공부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대1 대응으로 수를 3개 하면서 상위는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근데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세고, 하위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원피스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아이가 3개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샘의 수학습의 시작이고요. 다음 탑사고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자, 얘는 탑사고력 수학의 첫 수공부인데요. K단계 1권에 제일 처음에 5가지의 수세기를 배우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동그라미에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1이에요. 동그라미에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선이 2개 연결되어 있는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 둘 연결되어 있으니까 2, 여기도 2, 여기는 하나, 둘, 셋이니까 3, 둘이니까 2, 둘이니까 2, 하나니까 1. 이 문제는 다른 사고력 수학 책에도 나와 있지만 경시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처음 보여주면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탑사고력 수학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라방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되게 쉬워했는데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시험 문제로 나왔다면 아이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그렇게 풀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이게 이해되는 듯 하면서도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부터 5가지의 수를 배워서 5가지의 수 세기를 직접 적용하는 처음 수를 다루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탑사고력 수학이라는 책은 수에 대한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직접 세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넘어가 보면, 자, 초등학교 수학에서 규칙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 실이 있어요. 실을 가위로 자르면 하나, 둘로 나누어져요. 두도막이 됩니다. 자,
자, 실이 있어요. 실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세 도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네 도막으로 나누어지죠. 참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활동해보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요구하는 게 뭐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도 보면 세 개의 원이 있는데 원과 원이 만나는 곳을 표시하고 점을 세워요. 파란색은 하나만 있고 빨간색 원은 세 개가 있고 초록색 원은 두 개가 있어요. 초록색 사각형에는 점이 3개가 올라가 있고 사각형에는 점이 4개가 걸쳐 있고 이쪽 사각형에는 3개가 있네요. 교점인데 교점이라는 의미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도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는 1, 2, 3, 4, 5 공부예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K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다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수행해보고 답을 내고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들을 아이한테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어가서 유자수는 그럼 어떠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유자수는 사실은 원리샘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원리샘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많은 쪽으로 입을 벌려요 하고 빵이 많은 쪽으로 입을 벌리는 아이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근데 이 스티커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스티커라서 아이의 입을 이렇게 입을 벌리게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스티커는 뗐다 붙였다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뗐다 붙였다 연습할 수 있는 거라서 더 많은 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공부가 끝나면 엄마가 스티커를 떼놨다가 다시 해보라고 하면 다시 스티커를 떼어서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수 크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리샘에도 나오고 탑사고력 수학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유자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페이지가 제일 작다고 했죠. 페이지가 작지만 스티커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함께해요라고 해서 엄마가 직접 문제 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직접 문제를 내어주면 아이가 엄마 문제를 풀게 되고 익숙해지면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문제를 내줍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린 시절에 학습 유대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유아수학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학습에 관한 그 가정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예를 들어 문제를 풀었을 때도 어떻게 풀었어? 엄마한테 설명해 볼래? 엄마 생각은 이렇게 이제 아이하고 학습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엄마의 말을 어릴 때부터 잔소리로 듣는다던가 아니면 간섭으로 듣는다던가 아니면 일방적인 지시로 듣는다던가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학원 교육에 맡기고 엄마가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뭔가 제안하고 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를 못 내게 해요. 네. 정서적으로는 보면 아이하고 아이에게 문제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익숙해질 때는 제가 문제 낼게, 엄마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엄마는 또 재미있게 풀어주는 척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런 이제 학습 유대 만들기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든 책이랍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책이죠. 이런 책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책이 없는 게 확실하죠. 자, 유아 첫 수학 공부에 또 있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문제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책에는 계속딱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엄마가 이렇게 스티커를 3개, 1개, 2개, 4개,
여기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놓으면 아이가 수 스티커를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 거죠. 아, 이거 쓰는 건가? 붙임딱지네요. 붙이는 거네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만 3세에서는 쓰는 내용이 없으니까 참 아이가 이렇게 붙이면서 풀도록 해놔서 이 유자수 같은 경우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생각의 수준이 탑사고력 수학보다는 좀 낮겠죠, 그죠? 네, 탑사고력 수학보다는 좀 낮고 보드마카나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계속 붙였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넣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금주에 공동구매 관련해서 유자수를 구입하시면 원리샘을 구입하시면 탑사고력을 구입하실 때는 방향을 이렇게 이제 유자수는 즐겁게 하자,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놀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원리샘은 수 하나는 제대로 적자, 수 감각은 제대로 만들어 가자 하시면 되고, 탑사고력 수학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쪽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있는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7세는 탑사고를 P단계 하면 되냐고요? 예, P단계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되고요. 정말 쉽고 재밌게 하시고 싶으면 K단계를 해도 무방합니다. K단계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쉽진 않아요. 상황이 쉽진 않아요. 수단위 이런 부분으로만 보면 쉬워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느냐, 이런 것들에서는 7세도 충분히, 그래서 대상이 6, 7세입니다. 사고력 워크지는 다양한 출판사를 푸는 게 좋을까요? 꾸준히 한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다양한 출판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수를 안 사고 원리샘을 먼저 사셨어요. 유자수도 사시면 되죠. 원리샘 5, 6세를 다 했는데 탑사고력 해도 되나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일지 모르겠는데요. 탑사고력 K단계를 해도 되는데 유자수도 생각하는 문제들로 사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5, 6세 끝나보면 탑사고력 바로 하기보다는 유자수 만 4세 정도 하고, 탑사고력은 6, 7세 끝나고 하시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6, 7세가 1부터 20까지의 수를 익히고 기본적인 한 자리 덧셈 뺄셈의 셈을 할 수 있는 건 해요. 5, 6세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탑사고력 K단계도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 연산이 좀 되어 있어야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 6세를 하고 바로 탑 K보다는 유자수로 전반적인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하고 탑사고력을 들어가시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아요. 탑사고력 K단계는 원리샘 6, 7세가 어느 정도 되면 하세요. 어려움의 순서는 원리샘, 유자수, 탑, 아니 유자수도 만만히 볼 책은 아니에요. 유자수하고 원리샘으로 보면 어려움의 순서는 오히려 원리샘이 잘게 쪼개서 연습하게 해놨기 때문에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렇게 보면 원리샘, 유자수, 탑이 더 맞아요. 유자수는 전 영역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덜어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유자수하고 탑보다는 확실히 쉽지만 원리샘하고는 동등하거나 원리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나이 단계가 만 3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쉽게 아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로 보면, 첫 단계로 보면 당연히 원리샘이 더, 학년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유자수 만 3세가 더 쉽겠죠.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로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보면 유자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원리샘 2, 3단계에서 수양 개념이 나오는데 6세가 한글은 읽어주셔야 돼요. 한글은 도와주셔야 돼요. 수학 공부하면서 한글이 안 되어 있는 단계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한글은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이 글들이 사실은 최소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만 되면
국어와 관계없이 좀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원리생 6, 7세 3권하고 있는데 6세 유자수 사면 흥미 가지려나요? 유자수 재밌어요. 네, 유자수는 새 책 중에 탑도 재미있긴 한데 탑은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좀 사고력 수학의 입문격으로 보시는 게 유자수는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되어 있어요. 탑도 재밌지만 탑은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유자수를 하면서 아이가 좀 재미있게 익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반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탑사고력 수학을 하던가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유자수가. 5세 유자수 원리셈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유자수 후 원리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리셈과 유자수는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5세 아이면 원리셈 5, 6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더하기 빼기 기호가 없이 수를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유자수 같은 경우는 도형, 수,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니까, 그 다음에 원리셈에도 사고력이 가볍게는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원리셈하고 유자수는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감각 없는 아이는 드릴 연산 하나 하는 게 좋을까요? 지루하지 않은 연산 교재 2가지 정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양적으로 좀 해야 된다면이라는 가정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리셈이라는 책, 소마셈을 처음에 기획할 때도 그랬지만, 소마셈이라는 책을 기획하면서 연산 교재는 왜 재미없고 힘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수학에 관심이 좀 적은 아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림이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산학습을 하는 게 아이를 덜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적으로 충분히 아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루하지 않은 연산 교재를 2가지 하는 게 더 낫겠죠. 오히려 드릴 연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감각이 좀 있는 아이들을 꼭 연습해야 되는 부분을 딱 하고 끝낼 수 있게 계속 해나갈 수는 없고, 연산은 사실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5세 유자수요. 네, 5세면 유자수 할 수 있죠. 유자수 할 수 있고요. 제가 유자수 개발하면서 3세 아이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볼까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3세가 무슨 학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만 3세라고 했고, 5세면 수학적으로 해본 게 없으면 만 3세를 이제 막 지나간 때잖아요. 그래서 만 3세부터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글 못 됐으면은 한글 하면 돼요. 한글 읽어주면서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초1은 탑사고를 피해도 되냐고요? 그럼요. 네, 초1은 탑사고를 피해도 되죠. 탑P가 정확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경시 수준이라고 설정을 하고 만들었고, 실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학원 원장님이나 탑사고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 중에 7살 후반 아이들, 1학년 되는 아이들을 탑사고력 피해가지고 이제 경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1학년 1학기 경시대회 수준이다 라고 보면 지금 1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사고력 노크와 탑이요. 네, 사고력 노크와 탑으로 보면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탑이 조금 난이도로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노크가 뭐랄까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 중심, 좀 신선한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좀 중심이 되어 있다면, 탑사고력 수학은 흐름이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물론 아까와 같은 문제들을 보면 문제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습 흐름, 그러니까 얘를 배우고 다음에 이거를 배우고 여기에서 뭘 가르쳐주고 뭘 생각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은 드려도 어머님들이 좀 실질적으로 와닿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난이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원리셈 5, 6세를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5, 6세는 쉬워요. 네. 너무 쉽게 했는데 6, 7세하고 탑사고력 할까요? 그거는 6, 7세의 수준, 왜 아까 이제 6, 7세 제가 하고 탑사고력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6, 7세가 20가지의 수를 다루고 있고 더하기 빼기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똑같은 잣대일 수는 없는 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감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라고 하면 원리생 6, 7세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말씀처럼 탑사고력 K로 좀 생각하면서 재밌게 도전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옆에서 지켜보신 어머니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배경 지식과 어떤 것이 되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는 게 낫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6, 7세 정도 수준에서 연산이 되고 탑 K를 하는 게 연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세는 너무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할 문제들을 아이한테 던져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 할 거예요. 수학은 반드시 생각하는 내용들을 던져줘야 재미가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뭔가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력 수학의 좋은 점이 뭐냐고요? 사고력 수학의 좋은 점은 수학이 이 계산하고 방법을 배우고 반복 연습하고라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결국 수학이. 네, 그런 관점에서 사고력 수학이 교과 수학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공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세 아이면 탑사고력 수학 K는 사실은 좀 이르기는 진짜 일러요. 그러니까 유자수가 더 맞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정말 보편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이는 어머니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공동구매 그 댓글 보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6세 아이인데 탑사고력 수학 A단계를 끝내고 탑사고력 수학 B단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탑사고력 수학 A단계도 팩토 레벨 1, 1031 프리 이런 책들은 정답률이 90% 정도였는데 탑 A가 조금 더 어려웠다고 80% 정도의 정답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댓글 쓰신 거 보니까. 근데 그래도 좀 문제 종류가 요구하는 게 좀 다르고 해서 잘 했다고, 즐겁게 했다고. 근데 6세인데 대단한 거예요. 탑 A를 그 정도 할 거면. 아이가 정말 그 수학적인 기질이 좀 있는 아이라고 보이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5세는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말씀드린 기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탑 K를 선택해서 하시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 조금 더 이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탑사고력 수학 같은 책은 그쵸. 원리셈 6, 7세는 재미가 없잖아요. 원리셈이 왜 재미없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어머님이 있으신데, 원리셈은 제일 재미있는 연산교재예요. 그렇죠. 네. 유자수는 정말 재미있는 수학책인 거죠. 네. 붙이고 뗐다가 막 썼다가 지웠다가 엄마 다 했어요. 문제 만들어주세요. 그럼 엄마가 다시 문제 만들어주고 다 풀고 다시 떼고, 엄마 제가 문제 만들었어요. 풀어보세요.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제 기준에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는 정말 재밌었던 교재고,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진짜로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아이들은 다 키웠지만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만들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이 책이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만든 책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네. 7살 아이가 P3 풀고 있는데 문장제 문제에서 읽어주면 푸는데 스스로 읽으면 못 풀어요. 네, 조금 일러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읽고 푼다라고 보면 조금 더 뒤에 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해의 문제라는 게 글자를 읽는다는 의미이냐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이해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제외하고 한글을 읽는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아이가 학습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계속 해 가는데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취학 과정에서의 수학 학습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요구에 대한 문제 이해력 이쪽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풀기까지 한다. 좋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엄마가 상황을 많이 설명해주면 사실은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설명해주더라도 아이에게 학습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문제 중에 이 문제 있잖아요. 자,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 동그라미에 연결된 선이 하나, 두 개야, 이야, 하나, 두 개야, 이야, 하나, 두 개야, 이야.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는 이 문제가 다시 만날 때 어려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상황과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이 아이에게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엄마가 수학은 읽어주더라도 학습을 해나가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다 떠먹여준다고 하면 난이도가 지금 좀 맞지 않는 난이도가 맞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읽어주는 정도에서 아이에게 그 정도의 도움인데 생각하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적으로 충실하다라고 하면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2 원리샘 탑사그룹 P단계에 최상위 1학년 진행 중인데 탑사그룹 P단계 끝나면 A단계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세요. 초2 원리샘 하고 있고 탑사그룹 P단계 하고 있고 최상위 1학년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깜짝 놀라실 텐데 네. 탑사그룹 A단계를 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면 좀 이따가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2권부터 하세요. 2권부터 1권이 좀 워낙에 앞부분에 숫자 개념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의 개수 세고 수 개수 세고 하는 게 전반적인 배경 지식으로 보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앞부분에 배치한 부분이 있는데 1학년 내용으로 보면 아직 좀 이른감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뒤쪽에 배치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거죠. 다른 비슷한 걸 많이 했다고 하셨죠. 그럼 K단계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세인데 원리샘 2학년 하면 탑사고력은 몇 단계 하면 좋을까요? 6세고 원리샘 2단계고 6세고 원리샘 2단계고 연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원리샘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사고력과 같은 종류의 학습을 연산 빼고요. 어떤 걸 했다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원리샘을 2학년을 하든 3학년을 하든 탑사고력 수학은 K단계를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전 영역에 걸쳐서 아이가 받는 요구와 연산 수만 잘 해나가는 건 조금 달라요. 물론 수도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고 하면 전반적인 사고력이 늘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원리샘은 완전 연산학습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재미있고 잘 따라줘서 2학년까지 했을 것 같은데 다른 학습지를 충분하게 했다고 하면 P단계까지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K단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7세 원리 생하면 드릴 연산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7세 아이 원리샘 K단계 끝나고 원리샘으로 넘어가 7세 아이 소마샘 K단계 끝나고 K단계 끝나고요. 원리샘 7, 8세 단계 하시면 됩니다. 7, 8세 단계요. 1학년이고 탑사고력 PK는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A단계는 어려워해요. 어찌해야 될까요? 1학년 겨울방학쯤에 시켜보세요. 원래 그 P단계의 권유 단계가 7세, 8세예요. 그 다음에 A단계의 권유 학년이 1학년, 2학년이고요. B단계가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나가니까 달아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진도가 좀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겨진다고 해서 연산은 딱 배우고 연습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사고력은 사실은 좀 텀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좀 하고 1학년 겨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A단계를 시켜봤을 때는 그렇죠. 12월, 1월 이 겨울방학 때 시키니까 딱 좋더라고요. 원리샘 잘 풀고 있으면 진도를 그대로 빼도 될까요? 그렇죠. 구몬 질문요. 연산 더하기 1은 다음수, 더하기 2는 다다음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원리샘으로 하다가 덧뺄셈 지나고 곱하기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원리샘도요. 6, 7세 단계는 더하기 1을 다음수, 더하기 2는 다음수로 배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걸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냐면 수를 차례대로 세웠을 때 수를 차례대로 세웠을 때 다음에 나오는 수가 바로 1 큰 수다. 바로 직전의 수가 1 작은 수다. 이런 크기 관계와 수를 똑바로 세고 거꾸로 세고 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샘도 6, 7세를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이해를 그렇게 시키고 연습은 또 다르죠. 연습은 더하기 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저야 구몬보다는 원리샘으로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연산을 추천해 드립니다만 그 방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원리샘 A6까지 끝냈는데 디딤돌 최상위 연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마샘을 원리샘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원리샘으로 하시려고 하면 원리샘 초등학교 2학년 단계 하시면 되겠고요. 디딤돌 최상위 연산을 만약에 1학년 거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디딤돌 최상위 연산을 2학년 거로 이제 바꿨다고 하면 말씀처럼 원리샘보다는 탑사고력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1학년이라고 하면 탑사고력수가 그 사고력을 해왔다면 충분히 해왔다면 A단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P단계부터 하는 게 맞겠습니다. 5세면 어느 정도의 계산과 수를 알아야 하나요? 몰라도 돼요. 5세면 연산을 하나도 못해도 되고요. 수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되는데 보통 1, 2, 3 정도 알더라고요. 5세 정도에서. 이거는 뭐 생활 속에 수가 있으니까, 그죠? 필요에 의해서 하다 못해 과자를 하나라도 더 먹으려면 하나, 둘, 셋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정도 알고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이 이제 5까지 정도 알고, 그럼 5세 아이들은 수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책은 수학을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재미있게 시키고자 하는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지 해야 됩니다 라고 굳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수학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칠교 놀이를 해주고 숫자 놀이를 하고 퍼즐을 같이 풀고 보드게임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자수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으로 유대를 만들 수 있는 학습으로 수로 놀 수 있는 수학으로 놀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지 옷에는 이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게 솔직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연산 속도를 위해서 눈높이나 구문을 필수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뭐 원리셈이든 눈높이든 구문이든 꾸준히 할 때 연산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도라는 것이 그쵸. 꾸준히 했을 때 도움 되죠. 네. 그리고 속도는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 대신 교과를 하든 심화를 하든 연산을 잘 해놓은 아이는 어쨌든 스트레스 안 받고 계산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게 부족한 아이들은 심화하는데 계산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셈이 복잡해져도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그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교과 공부를 천천히 할 거라고 하면 사실 그런 문제도 발생하진 않아요. 초1 어린이가 원리셈 1학년을 풀다가 뺄셈을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5권 끝나가는데 6권 끝나고 사고를 켜도 될까요? 해도 되죠. 네, 해도 되고요. P단계 하세요. P단계. 그리고 P단계도 1권의 뒷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조금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선 형식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1권의 뒷부분이 그 도형 움직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7세인데 연산이 약해요. 유자수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유자수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재밌게 할 수 있는 책이고 전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은 반복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활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자수는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아 그리고 참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직은 뭐 완전히 결정된 거죠 사실은. 네. 아마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9월 중에 유자수를 윌리엄과 벤틀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윌리엄과 벤틀리에게 제가 책을 보내고 방영해달라고 한 건 광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유자수라는 좋은 책이 좀 빨리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9월 중에 9월 14일인가 12일인가 방영이 될 거로 알고 있고 완전히 결정이 되면 제가 뭐 제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마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그 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도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7세 아이가 학습지 경험이 없어요. 수는 0개념 1에서 100까지 알고 100씩 많아지는 수까지 알아요. 10으로 만드는 개념도 알아요. 7세 아이가 학습지 경험이 없어요. 하나를 선택한다면 7세 아이가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면 탑사고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탑사고력 학습지 경험이 없다면 K단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유자수도 할 수는 있는데 7세면 탑사고력 K도 아마 매우 즐거워할 거예요.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유자수도 재미있는 책이긴 한데 7살이고 100까지 알고 오면 수는 사실은 지금 좀 충분히 알거든요. 받아올림되는 관계도 알고 그러면은 원리셈은 사실은
초등 1 들어가거나 7세 부분, 7세 책에서 그쵸. 7, 8세 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하고 초등 1 들어가거나 학습적으로는 그렇게가 맞는데, 만약에 책 하나를 선택해서 추천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탑사고력 수학 K단계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유는 생각하는 재미를 알게 될 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7살 아이고 수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K단 오히려 좀 낮춰서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탑사고력 수학 K단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초1 원리셈 시작은 몇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2학년이죠. 연산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원리셈 6, 7세 단계가 세 번째인데 좀 힘들어해요. 유자수로 넘어가야 할까요? 유자수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넘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유자수는 즐겁게 하고 원리셈은 힘들어한다는 게 뭐랄까요? 그 아이의 태도가 이제 꼭 그 학생 태도가 안 좋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루해하고 학습하기를 힘들어하는 건지 어려워하는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유자수 하면서 조금씩 하면 되는데, 원리셈이요, 이게 더하기 빼기 1, 2, 3 커지는 것과 더하기에서 빼기로 넘어가는 부분에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사실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실제 학습을 시켜보면 수의 단위가 커질 때와 1, 2, 3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커질 때와 더하기에서 빼기가 요구될 때 요 사이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래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유자수는 즐겁게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유자수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즐겁게 하면서 원리셈 부분은 차근차근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리셈 6, 7세 두 번째 푸는데, 6, 7세 푸는 단계로만 보면 유자수 푸는 게 적당한 시기고요. 킨더 팩터를 거의 다 했다고 하시니까 탑사고력과 유자수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까? 동시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탑사고력 수학하고 유자수는 굳이 동시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어차피 둘 다 전 영역을 다루고 있고, 물론 결이 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유자수는 정말 그냥 놀아라 이러고 사줄 수 있고, 탑사고력 수학은 좀 공부해볼까? 이렇게 이제 내용에 바뀌는 내용도 사실 많고, 얘는 문제집으로 푸는 책이고, 물론 활동지가 풍부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킨더 팩터까지 하고 해왔다면, 만약에 이것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면 유자수 쪽보다 탑K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유자수는 재미있게 하는 책으로 선택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싶네요. 6세예요. 덧셈, 뺄셈 두 자리는 아직 어려워하는데 곱셈, 나눗셈에 관심이 많아서 문제 내보라고 해요. 쉬운 건 하는데 원리를 모르고 외워서 하는 느낌이라. 덧셈,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죠. 덧셈, 뺄셈 두 자리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곱셈, 나눗셈을 시작해도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 아니지 않나요? 그냥 놀이로 하실 거 아니에요? 놀이로 하실 거면 하세요. 하시면서 아이가 그렇게 그 계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동차 번호판 게임이라는 걸 찾아보시고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곱하기 나누기는 제가 계산을 도와주면서 그 게임을 했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10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놀이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3개의 질문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은 또 하면 되니까요. 그쵸? 네.
7세 아이고요. 오랜만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라 저도 아쉬워서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7세 아이고요. 연산을 소마셈, 디딤돌 최상위 연산 같이 진행하다가 소마셈 A로 끝내서 원리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탑사고력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그러세요. 탑사고력하고 연산은 선택지가 전혀 다른 책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방향 자체가 다른 책이라서 원리셈으로 갈아탈 걸 탑사고력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그 어머니시구나. 소마셈 하다가 최상위 연산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아까 답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진행했으면 연산 자체는, 원리셈 초등 2로 넘어가는데 7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 2를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탑사고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네. 7살 아이면 연산만 했으면 지금 7세면 탑사고를 K단계 해도 되고, 그래도 뭔가 좀 해왔으면 P단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킨더팩 사오고 계시면 원리셈으로 연산 기본기 만든 다음에 탑석으로 K로 넘어가시면 딱 그 적절한 로드맵을 그려가는 겁니다. 8세 사고력 처음이고요. 탑사고력 P단계로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P1 수, 도형, 단원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P2, P3 순서대로 안 해도 될까요? 네, 물론 안 해도,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P1에 특히 3, 4, 5를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살 아이인데 어려워한다고 하면 탑사고력 수학이 사고력 수학 책 중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다 라고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어려운 책이라고 해도 팩토나 1031 같은 책을 하고 다 풀려보신 어머님들의 말에 의하면 느낌이나 방향이 좀 다른 책이라고 들 말씀하세요.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팩토가 좀 재미있고 퍼즐 같은 느낌이 좀 나는 수학이라면 탑사고력 수학은 더 수학적인,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수학적인 요구를 아이에게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인데요. 원리셈 7, 8세 4권 끝나가고 탑사고력 K도 끝나가요. 초등 입학 전에 뭘 더 해줘야 할까요? 원리셈 7, 8세가 그러면 좀 있으면 끝나고 수학 독해하고 플라토나 하고 있고요. 핀란드 수학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다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글도 하고 있겠죠. 네.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7, 8세 사고 끝나고 이제 1학년 되기 전에 초등 1 할 수 있는 거고, 탑사고력도 KU 끝나면 탑사고력은 뭐 KP로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 7살이면 지금 하고 있는 거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은 더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윌리엄하고 거기 그 밑에 글들 써주셨네요. 제가 돈 내고 하는 거죠. 그쵸? 네, PPL입니다. 유자수의 컨셉이 아이와 부모님의 학습 유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홍보해 나갈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방송에서의 이미지로 보면 쌤 가족이 아빠가 아이들 육아를 하고 놀아주고 학습으로 또 리딩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자수가 추구하는 어떤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9월 중에
자동차 번호판 게임이요. 자동차 번호판 게임은 뭐냐 하면, 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이제 저희 아이, 지금 중3짜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데리고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는데, 자동차 번호 4개를 차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본 번호가 4개잖아요. 그 4개를 숫자로 활용을 합니다. 숫자로 활용을 해서 그 4개의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10을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10을 만드는 게임. 그래서 더하고 빼기 곱하고 나누고니까 1, 2다. 그러면 1, 2를 숫자로 붙이면 12도 되고 21도 되잖아요. 뒤집으면. 그래서 1, 2나 21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다른 숫자하고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는 천종현 수학연구소, 천종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저희 이제 회사 유튜브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예전 활동 동영상인가 어디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차 운전하면서 저희 아이하고 자동차 번호판 게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4개를 가지고 10을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랜만에 이제 답변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항상 열심히 빨리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지만 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거에 그 답변을 더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도치맘 카페에 천종현 소장님 칼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답변이나 저희가 빨리 좀 이렇게 대응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천종현 수학연구소 카페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지 분리를 안 했던 부분은 어린아이들 책에서의 답은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가 절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많은 어머님들의 요구로 아마 다음 개정에서는 다 분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하면서 원가는 낮게 한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이 요구와 원성에 힘입어 다음부터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들 하셨어요. 12시 25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공부하고 있는 책에 혹시나 좀 이렇게 망설이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교재를 선택하시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도움 받으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인스타에 걸고, 동영상은 가능하면 유튜브에도 좀 저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장이 되면 가능하면 저희 유튜브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